안녕하세요, 태민아빠입니다. 태민아빠의 지인 탐구,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 조언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 대부분이 30, 40대 분들이고 남성들이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조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면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조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식 투자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 지인 중에 이제 프로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와 간단한 본인의 실적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은 그 투자 일임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 계열사에서 그 자금과 외환 트레이딩, IR을 담당했었고요. 회사를 옮겨서 삼성 계열사에서 또 IR 업무를 담당하다가 투자 일임사를 창업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에 이제 시작부터 조인을 해서 이제 한 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셀러리맨들의 어떤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맨이기도 했고 S맨이기도 했어요. 근데 다 그만두고 투자사로 옮긴 배경은 아무래도 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요? 그것도 그렇죠. 제가 20년, 21년 성과가 좋은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니즈가 굉장히 커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하면서 많이 또 배우고 있고 또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슈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달러 환율이 1,350원을 뚫고 나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번 달에 또 금융위원회가 없어서 아마 금리 차이는 더 벌어질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환율이 오르는 걸로 보고 있는데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이 환율 인상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더 줄 것이고 얼마까지 또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크게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건 무역수지 적자죠. 수출을 내용을 보시면 수출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가장 안 좋은 점은 에너지 가격이 2배 이상 오르고 그게 너무 올라서 적자가 난 거예요. 구조상으로 이 에너지 가격만 안정이 되면 우리나라는 다시 흑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말하기 좋죠. 무역 적자가 났고 외환이 수급이 안 좋아진다. 전체적으로 달러는 강세고 전반적인 흐름이 경기 둔화 쪽으로 가고 있고 금리는 올리고 여러 가지가 경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달러가 올라가는 걸 굉장히 위기 요인으로 보는데 그렇게 단독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달러가 여기서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달러 인덱스 110 이상은 상당히 높은 레벨입니다. 105 이상도 높은 건데 110 이상까지 가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달러 강세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되는 건데 그 가장 큰 기저의 효과는 미국 수입 물가를 낮춰서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고 달러 강세면 미국에도 안 좋아요. 미국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니까. S&P 500의 대부분의 기업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갖고 오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왜냐면 그 현재 통화가 약세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더 간다면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다. 뭐 이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하락장이다라는 걸 이제 부정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과연 이 코스피가 어디까지가 바닥일까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 수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솔직히 지수를 신경 쓰실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들이 투자하시는 게 10종목 이내고 우리는 기관 투자자가 아니에요. 이거를 막 50종목, 100종목 뿌려가지고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높여서 이걸 갖고 평가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전체 그 운용 규모를 따져서 픽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기조.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 굉장히 중요한 섹터고 삼성전자 전체 시장의 25에서 30%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가 안 좋으면 나머지 섹터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종목장이라는 게 펼쳐진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수가 가려면 당연히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게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럼 지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수가 오른다면 당연히 좋죠. 전체적인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지수 끌어올리면 나머지 섹터 좋으니까. 근데 그때는 큰 게 좋은 거고 지금은 대형 섹터가 안 좋으니 나머지에서 순환매를 하면서 종목장이 펼쳐지는 건데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뭐 태조임박원 이런 것도
각각 섹터를 보면 2차전지 이제 많이 커졌지만 기본적으로 작은 섹터들이에요. 조선도 많이 줄었다가 이제 뭐 한 30% 40%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픽이 제일 중요하고 너무 이 지수단에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게 좋으냐? 아까 말씀드린 환율이 오르니까 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 종목 중에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기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섹터를 찾으셔야 돼요. 중장기 성장이 담보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의료기기나 이런 쪽을 좋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덴탈이라든가 피부 미용 쪽 시세를 이미 한번 줬었어요. 그리고 조정을 많이 받죠. 어떤 종목이든 피크를 한번 찍으면 3배, 5배가 올랐다. 그럼 그 상태에서 30% 조정은 아주 쉽게 옵니다. 그거를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때를 이용해서 일부 트레이딩을 통해서 현금 확보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그 투자 스타일마다 다르지만, 그랬을 때 지금 이런 그 미용 의료기기, 그 다음 디지털 덴티스트리 뭐 이런 쪽에 그 주가 하락률이 꽤 높아요. 30% 이상은 다 지금 왔어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장기적인 성장이 섹터 내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섹터를 잘 보셔서 공부를 해놓은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쌀 때 사는 건 매우 좋은 방법이죠. 반도체도 지금 정말 안 좋다고 하지만 이게 계속 안 좋을 수 없거든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는 특히나 하이엔드에 들어가는 미세화된 반도체 수요는 훨씬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다 아시지만,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안 산단 말이에요. 그거 관련된 기업은. 근데 미세화에 관련된, 그 다음에 중장기로 기술적인 혜자가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떨어지면 사야 돼요. 네. 근데 안 산단 말이에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피크에서 20% 떨어졌다, 30% 떨어졌다 라고 했을 때 나는 20%에서는 뭐 10%를 먼저 산다, 30%에서는 20% 먼저 산다, 50% 떨어지면 다 산다, 이런 정도의 그 목표치를 두고 전략을 두고 대응을 한다면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돈을 계속 쭉 벌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클 상에서, 사이클이 둔화 사이클일 때는 당연히 이익도 줄겠죠. 하지만 올라갔을 때 이전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왜냐면 삼성도 투자하고 하이닉스 투자하고 마이크론도 투자하고 TSMC도 투자하니까 니즈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예전보다 훨씬 베네핏을 많이 받을, 예를 들어서 미국에 많이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 같이 갈 수 있는 회사, 그 기술력을 확보하는 회사,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를 찾는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가격에 사서 뭐 예를 들어서 1년에서 2년을 두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그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데, 많이 떨어지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에 다 포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꼭지에서 따라잡고 항상 물려서 이 원금 회복될 때 다 팔고, 항상 이게 반복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저도 많이 했었고. 네. 그렇게 해서는 돈을 못 봅니다. 네. 많이 떨어진 걸 갖고 내 판단에 이건 중장기 성장이 있고 이거는 예상 밸류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다 라고 했을 때는 용기를 내서 사셔야죠.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 얘기를 하자면 쿠팡이 이제 $10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완전 패닉이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그때 가지고 있던 재형저축을 깼어요. 그리고 그 1,000만 원을 $9에 쿠팡을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다 분할 매수를 했죠. $10부터 더 떨어질 때 $9 계속 샀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16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은 알겠어요. 저도 하다 보니까 매수 타이밍은 알겠는데, 제일 어려운 게 매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팔아야 될까요? 매도 타이밍이 정말 어려운데, 이거는 정말 고수들도 항상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어려운 건데, 1,000억 하던 그 업체가 3,000억이 됐어요. 3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 당연히 엄청 많이 올랐죠. 근데 단지 3,000억이 돼서 3배가 올랐다고 팔아야 되나?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1,000억짜리가 1조가 되는 케이스도 있고, 예를 들어서 FNF 같은 업체는 2, 3천억 하던 게 지금 7조예요. 시총이 다 합치면. 그럼 이거는 이때까지 갖고 있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3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뭐 메디톡스, 뭐 휴젤 이런 것들 다 막 30배씩 오르고 막 했는데, 기간은 뭐 좀 길었지만 그걸 다 먹을 수 있냐? 사실 어렵죠. 다만 30배 오른 걸 나는 2배 먹고 팔았다. 이건 매우 억울한 상황인 거죠. 그걸 최소한 5배에서 10배를 먹을 수 있으려면 이 수치화 해야 됩니다.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1000억일 때 100억을 벌던 회사가 3000억일 때 300억을 벌었다. 그러면 1000억일 때랑 동일한 거예요. PER로 따지면.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상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다 수치화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개인에서는 사실 하기 어려워요. 근데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시면 밸류에이션 모델을 아예 갖다가 써놓은 그 애널리스트도 있어요. 그리고 방법론을 찾아보시면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내재화하기는 사실 어렵긴 한데 하셔야 됩니다. 수치화해야만 목표가가 나오고, 예를 들어 내가 5,000원에 샀는데 내 목표가는 15,000원이다 했을 때 10,000원 가면 엄청 흔들려요. 예. 당연히 2배 갔으니까 팔고 싶은 사람은 엄청 많아지겠죠. 그때 내가 이걸 다 안 팔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때 목표가를 정해야만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목표가를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거는 뭐 3배 먹어야지, 그래서 15,000원 딱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거의 적정 가격은 10,000원인데 15,000원 설정했고 있으면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현금이 항상 없어요. 이걸 주식을 다 샀어요. 근데 어떤 주식이 급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목표가 근처에 왔어요. 그러면 최소 10%에서 30% 사이만큼은 일부 분할 매도를 합니다. 더 오를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이게 그 궤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현금을 확보해서 여유분을 갖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크를 찍으면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정에서 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종목이 왔을 때 이거 그냥 날려보내야 되나, 돈이 없으니까 하지 않고 이거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사서 좋은 종목이라 하면 저가에 샀다고 하면 그냥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잠깐 끌었다 갈게요. 네.